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렇게 수업하는 게 상당히 힘들죠. 나 역시도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기를 바라면서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좀 파워포인트로다가 좀 할 텐데요. 지금 글씨가 좀 거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 주차별 학습에 이 파워포인트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겸해서 보면서 이 강의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은 이제 이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어, 다산 선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썼습니다. 한 550여 권 정도 썼지요. 연암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를 가장 잘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는다 하더라도 연암 박지원 선생만큼 글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산 선생님도 책은 많이 쓰셨지만은 글쓰기에서는 연암 선생을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다산 선생과 연암 선생님을 중심으로 또 우리 글 잘 쓰시는 그 옛날 분들을 갖다가 에게 한 수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전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었죠. 다산처럼 읽고 연암처럼 써라는 다산은 글을 잘 읽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를 찾아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암 선생님은 이제 사물을 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가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5개를 갖다가 내가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론입니다. 마음이 있어야지 글 쓴다라는 거 전 시간에 했었죠. 두 번째는 관론입니다. 볼관자. 사물을 잘 봐야지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물을 봤으면 그 다음에 책 읽기입니다. 독론. 책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물을 볼 줄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책까지 읽을 줄 알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하기. 사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서론, 글쓰기를 해야만, 그 다음에 가서 글쓰기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글쓰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계를 갖다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이 5단계에서 이제 서론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산 선생하고 연암 선생님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다산 선생님은 선생님하고 연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지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까? 글쓰기라는 것은 집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집 지라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그리냐면 집을 그리라고 그러면 지붕부터 이렇게 그립니다. 그죠? 그런데 지붕부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본이 갖추어져 있어만 되는 겁니다. 먼저 좋은 땅을 고르고, 그렇죠? 풍경과 산수가 좋은 그런 좋은 땅을 고르고 거기에 집터를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을 다지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차근차근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 맨 처음에 마음, 두 번째 삶을 바라보기, 그 다음에 책 읽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아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심론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중에 이 5개를 지금 5가지를 심론서부터 서론까지를 다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사람에게 전심전력을 다하라. 저번 시간에 내가 백설공주와 7난장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연애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글쓰기는 연애 한 사람하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애를 하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바쳐야지 저쪽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글쓰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있고 전심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소단적치라고 써놨는데요. 소단적치. 글자는 병사요, 뜻은 장수, 제목은 적국이라는 겁니다. 글자는 병사요, 뜻은 장수이고 제목은 적국이다. 이게 누구 말이냐 그러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 말입니다. 즉 연암 박지원 선생은 글을 전쟁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겁니다. 글자는 병사, 뜻은 장수, 제목은 적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적군하고 싸우면은
목숨을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연암 선생은 글을 그렇게 소단적지처럼 썼습니다. 자기 글 한 줄을 쓰더라도 자기 온 마음을 다 들여가지고 쓴 것이요.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의 선생 글이 화생전이라든지 예덕선생전이라든지 이런 글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열하일기도 그렇고요. 그죠? 여러분들 열하일기 봤죠? 열하일기에서 그럼 열하를 가면서 연암 선생이 본 게 뭔 줄 아세요? 거기 가서 이것이야말로 참 볼만한 대장관이다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바로 똥똥입니다. 말똥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것들 왜? 퇴비로 쓴단 말이에요. 우리 조선에서는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게 학문이 실용. 그래서 실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을. 또 하나는 뭐냐? 깨어진 기와 조각입니다. 깨어진 기와 조각을 갖다가 그걸 흙과 잘 해가지고 벽에다 바르면은 벽이 단단해지고 또 그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도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기와 조각을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걸 본 거죠. 청나라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연암은 이거야말로 중국에서 볼만한 대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볼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물을 봐도 다르게 봅니다. 대부분의 그 여행을 간 사람들,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문인들, 뭐 학자들, 그렇죠? 높은 고관 대작들, 중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뭐 만리장성이나 뭐 자금성이나 뭐 유리창이라는 그런 서점이나 뭐 이런 걸 보고 대단하다고 여기는데 연암은 벌써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것을 본 거죠. 그들의 실용적인 생활을 보고 이것을 우리 조선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연암 선생은 평소 글을 쓰실 때 천근의 활을 당기듯 하셨다니까. 천근의 활을 당기듯 했다. 얼마나 그 활을 당기는데 천근의 활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글쓰기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냥 리포트를 내기 위해서 글쓰기가 아니라 이 한 줄이 바로 나다. 이 한 줄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글은 곧 그 사람입니다. 글과 그 사람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것은 글을 거짓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글 쓰지 마세요. 짜집게 하지 마세요. 자음과 모음을 갖다가 무조건 결합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 아름다운 문장만을 연결했다고 해서 그게 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제치하의 그 잘 쓴 글들 지금 하나나 남아 있습니까? 왜 일제치하의 천황폐하에 상 받은 글들이 오늘날 왜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치하에 마음이 있는 조선인이 어떻게 일본 천황에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그건 잘 쓴 글이 아니죠. 이해가죠? 연암집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죠. 여러분들 갑신정변 알죠? 갑신정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박용유라든지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으켰죠. 나중에 이제 박용우 같은 사람은 변절을 합니다만 이광수 알죠? 무정을 지은 이광수. 그 이광수가 박용효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박용효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연암집의 귀족을 공격하는 글에서 평등사상을 얻었지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서 갑신정변을 갖다가 기획을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암 선생의 손자가 박규수인데 박규수 선생이 의정을 지냈는데도 연암집을 간행하지 못했어요. 자기 할아버지 책을.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양반들을 공격하는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 박규수가 조선의 똘똘한 그런 아이들, 박용효, 뭐 규목균 이런 사람들이죠. 데려다가는 바로 연암집, 자기 할아버지의 연암 박지원의 연암집을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모태가 된 거 아닙니까? 글이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냥 한 흰 종이에 파리대가리만한 검은 먹물 찍어놓은 게 아닙니다. 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같은 것도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연암 선생은 글을 강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글을 쓰는 그 연암 선생의 글을
저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걸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연암 선생의 책을 보다가 제가 알았어요. 연암 선생은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더군요. 왜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느냐? 왜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 개는 뭡니까? 식용 아닙니까? 식용. 개를 키우면 근데 뭐가 들죠? 정이 들잖아요. 정을 떼기 어려우니 키우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내가 그 한 줄에 연암 선생이 강해서 연암 그 허생전이나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마음이 여려서 그런 글을 오히려 썼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개를 키우지 말라는 속에 들어있는 거, 정떼기 어려우니 아예 키우지 말아라. 그렇게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누가 견공에게 정을 줬겠습니까? 당시에 개는 식용 아닙니까? 식용. 개 잡아 삶아 건져 며느리가 자기 친정으로 갈 적에 그 개를 잡아서 삶 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는 거, 근친 가는 거, 이거는 뭐 작품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동물인 개를 인간과 똑같이 생명을 가진 그러한 지금과 같은 애완견,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동물 애호 사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김홍도의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 각자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동 식사하는 걸 우리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같이 찌개에 같이 숟가락 들어가고, 그렇죠? 김치찌개를 먹는 우리, 그렇죠? 부대찌개를 먹는 우리의 그 어떤 서로의 또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는요, 밥을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지금처럼 밥을 공동으로다가 한 그릇에다 놓고 먹기 시작한 게, 한 상에서 먹기 시작한 게 바로 일제치하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일제치하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대찌개가, 그죠? 의정부 부대찌개. 여기에서 6.25 때 그냥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것을 갖다 끓여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의정부 부대찌개의 원조예요. 그 당시 뭐 어떻게 각상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숟가락을 같이 넣고 그 찌개를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속담 같은 것도 잘 한번 봐야 됩니다. 말 많은 집은 작은 말도 쓰다고 합니다. 그냥 말하지 말라는 소리지요. 그런데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다는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소리죠. 아니, 말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속담조차도, 우리가 인정하는 속담조차도 이렇게 정반대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습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를 찾아야 되죠. 내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거를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본다 이겁니다. 학산수, 이징, 최흥용, 다치바나 다카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을 투구한 사람들입니다. 학산수라는 사람은 판소리하는 사람이에요. 소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두 신발을 벗어놓습니다. 그래 신발을 노래 한 곡 쪽 끝나면 모래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 두 신발에, 물론 집신이겠죠, 모래가 꽉 차야만 내가 노래 연습 좀 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이징이라는 사람은 아주 새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예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가나 했더니 다락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 어머니가 이놈 자식 하면서 혼냈겠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우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울다가 안 울어. 자기 눈물이 떨어진 방바닥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방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흥유라는 사람, 과거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 서예가입니다. 이 사람은 글 잘 쓰는 서예가. 과거 시험을 갔는데 왕의 지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다가. 그러니까 그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중국의
글자를 쓰는 왕이지와 내가 같은 글자를 썼는데 이까지 과거가 무슨 대수롭냐고요. 물론 조선의 최고의 서예가 중 한 사람입니다.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은 일본 분이에요. 대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석학입니다. 여러분들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분 한번 쳐보세요. 이분은 동경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암기를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갖다 써놓은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인의 마음을 찾아보려고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펄벅이라는 여자가, 펄벅 아시죠? 홀토 아등복지회처럼 그 6.25 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좋은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을 그래도 그것을 좋게 도와주려고 그 재단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다가 그 고아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이런 것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소설도 썼고요. 또 노벨 문학상도 받았죠. 이름도 박진주로 바꿨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좋아해서. 근데 이분이 하루는 김천을 지나는데 저거를 보라고, 저게 한국인의 마음이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이거든요. 저녁 무렵에 저녁에 노을 이렇게 이제 어렴풋이 지는데 저녁 노을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그 논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 농부가 이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농촌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 석양이 뉘어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친 농부가 그거를 갖다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소를 끌고 그 뒷모습, 여러분들 풍경이 그려지죠? 그랬더니 펄벅 여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농부의 지게를 보세요. 농부의 지게에 침이 실려 있는 거예요. 소 달구지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소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너 힘들었지? 내가 이 짐을 지고 가마. 이게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혹시 외국 친구들이 니네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적에 이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한국인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한국인의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인의 마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오늘 4주차 과제는 간단하게 그거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을, 한국인의 마음은 이것이다 라고 쓰는 것으로서 오늘 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을 그것으로 인정을 할게요. 과제란에다가 한국인의 마음을 찾아서 한두 줄로 써놓으세요. 언제까지? 요번에는 요번 주 일요일까지 써놓으세요. 요번 주 일요일까지. 네, 요번 주 일요일까지 과제란을 열어두겠습니다. 요번 주 일요일까지, 일요일 12시까지 여러분들이 그 과제란에다가 꼭 그것을 써놓기 바랍니다. 공작관기, 연암의 글인데 연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색깔을 보는 것은 다 같으나, 빛이나 빛깔이나 찬란함은 보고도 똑똑히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똑똑히 보고도 잘 살피지 못하는 자가 있고, 살피고도 입으로 형용치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은 눈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심령에 트이고 막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령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트이고 막힘이 있는 거예요. 이 수업을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학생은 열심히 볼 것이고, 이거 뭐 수업이 이래, 뭐 대학생활이 이래, 흥미가 없는 학생은 지금 내 말하는 게 들어보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 글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느껴질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 종이와 먹의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장님이요. 그렇죠? 여기 이걸 못 보면 장님이겠지요. 흑백은 구분하지만 그것이 글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글자를 모르겠지요. 그것이 글자임을 알지만 소리내어 읽어 내려가지 못하는 자는 노예예요. 옛날에는 이제 뭐 공부를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겨우 소리를 내어 읽어도 반신반의하는 자는 시골에 있는 선생이요. 시골에 있는 서생이라 이거야. 시골에서 하는 그러한 글만 읽는
안방 물림이라는 거죠. 안방 물림. 글만 읽는 거야. 이해도 하지를 못하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내리는 거죠. 입으로 술술 읽어 그 전에 기억하던 것을 외우듯 하면서도 덤덤히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과거 시험장의 서생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 술술 읽어요. 아주 그걸 다 잘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기억하던 것을 외우듯만 해요. 그러면 그것은 과거나 보내는 사람이죠. 결국은 글이 끝은 어디다? 행동으로 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아갈 때 그것이 글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글을 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자곤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흰 바탕이라 그림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소단족체라는 게 나왔었죠. 이번에는 미자곤징, 하얀 바탕이래야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얘야지, 마음이 깨끗해야지, 순수해야지, 그래야지만 사물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조선 사람이다. 달갑게 조선의 시를 짓노라. 아작 조선인, 감작 조선시. 누구 것이냐? 다산 선생이에요.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시를 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중국의 시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산 선생이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독서, 시, 인간, 제1권총사.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맑은 일이다. 여러분들 책만 읽으세요. 정석도서관 이 코로나19가 풀리면은 여러분들 학교 오면은 제일 먼저 정석도서관에 가보세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걸려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평생 걸려서 책 한 권도 쓰지 못한 사람이 있고 책 한 권 겨우 남겨놓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쏟아붓겠죠.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박물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나간 물건 안 치워놓은 박물관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석도서관을 갖다가 애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 사이제의 길은 다산 선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자꾸 지나가지고 이거 읽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마음을 담담히 가지라 이겁니다. 다산 선생이 강지를 오르다가 유배 갔을 적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잡으려고 쓴 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마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애절량이라는 글도 한번 이것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애절량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것은 애절량이라는 건 슬플 애자 끊을 절자 양기양자예요. 이것도 다산 선생의 글입니다. 다산 선생의 시인데 다산 선생이 지나가는데 젊은 날 어떤 여인네가 남자의 끊어진 그 성기를 들고 환가로 울며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그 당시에 삼정의 문란. 그래가지고 이제 갓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에게 와가지고는 군포를 침수해 놓은 거예요. 아들이라고. 그 뭐 돈 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소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일을 할 소를. 그러니까 이 사내가 자기의 약물을 자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조선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산 선생이 이런 글을 쓸 적에 연암 선생이 허생전과 같은 글을 쓸 적에 충신 연주지사를 갖다가 읊은 고관 대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은 그랬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문인들이 많은 학자들이 공부를 했던 학자들이 충신 연주지사 임금에 대한 찬송가만 불렀습니다. 규몽도의 배타작이라는 곳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합니다. 가을이 되면 부직갱이도 뛰는 법입니다. 그 한몫 거두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양반 보세요. 긴 장중 물고 술 입고 신발 벗어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책도 거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책을 갖다 거기에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림도 그냥 그림을 보지 마세요. 그림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독해입니다. 독해.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 것도 해석이에요. 그림을 보는 거 역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는 것도 해석이에요. 해석을 항상 잘하기 바랍니다. 물론 해석을 하려는 뭐가 필요해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가짐. 진실이 반쯤 섞인 거짓말은 허위가 진실이 탈을 섞기 때문에 온전한 거짓말보다 더욱 질이 나쁘다. 헉슬리의 말입니다. 저거 봐, 달구지에도 볕단이 실려있고 그 옆을 걸어가는 농부의 지게에도 볕단이 가득 실려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폴벅 여사의 말입니다. 무엇이든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보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눈으로는 찾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 동서양, 동양과 서양, 예와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마음이 썼습니다. 사무사, 동심설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사무사, 동심설. 사무사는 시경 그 300편 정도 됩니다. 그 300편을 갖다 단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은 사악함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생각하는데 사악함이 없는 것, 삿된 것이 없는 것, 마음이 깨끗하다는 소리죠. 시경을 이런이 폐지하면 300편을 이런이 폐지해가지고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사무사라 사악함이 없는 것. 동심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대학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른의 마음, 오히려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것이 대인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신부재원이라 마음이 있지 않다면은요, 시이불견 보나 보지를 못한다. 총이불문이라 들으나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나 보지를 못하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들으나 듣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한 27분이 지났네요. 여기서 끊고 두 번째 시간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